사람들은 제게 왜 그 좋은 집을 놔두고 이 낡은 동네, 낡은 빌라에 사느냐고 묻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여기가 제 평생이 담긴 곳이라 편해요라고 대답하곤 했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떡볶이 장사를 시작해 건물을 올렸고 하나뿐인 아들 강철호를 낳아 키웠으니까요. 제 손때와 땀방울, 눈물이 모든 벽과 바닥에 스며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펜트하우스. 그 집은 제 전 재산을 갈아 넣어 만든 그들만의 성이었고 저는 그 성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유물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그곳에 두는 것을 명백히 불편해했고 저 역시 그들의 가식적인 세상에서 숨 막히는 것보다 이 정직한 낡음 속에서 혼자 숨 쉬는 것이 훨씬 편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넘게 다닌 눈 감고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훤히 아는 제 손바닥 같은 곳이었죠. 이 여사, 오늘 물건 좋아. 동태 한 마리 몰고 가. 생선가게 박 사장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저를 아는 척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익숙하게 좌판으로 다가갔어요. 싱싱한 동태 한 마리를 고르고 옆 채소 가게로 가 콩나물 한 봉지와 무 반쪽을 샀습니다. 며칠 전부터 얼큰하고 시원한 동태찌개가 어찌나 먹고 싶던지요.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그래도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은 끓여 먹어야 하루를 제대로 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전부 3,000원이요. 무뚝뚝하지만 늘 덤을 챙겨주는 채소가게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제 명의로 만들어준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쓰라고 준 카드였죠. 매달 알아서 돈을 채워넣고 결제 대금도 빠져나가게 해두었으니 저는 그저 쓰기만 하면 되는 편리한 물건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쓱 긁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보통은 삑하는 경쾌한 소리가 나야 할 단말기에서 아주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거절음이 울렸습니다. 어라? 한도 초과라고 나오네. 계산을 하던 아주머니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얼굴이 순식간에 화끈 달아올랐어요. 시장통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죠.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뭐가 잘못됐나 봐요. 제 목소리가 민망함에 저도 모르게 살짝 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카드를 다시 긁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삐빅하는 소리와 함께 단말기 화면에는 한도 초과라는 글자만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제 평생 이런 망신은 처음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물건값을 못 낸 적은 찢어지게 가난했던 젊은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저는 결국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주머니 속 깊이 넣어두었던 꼬깃꼬깃한 비상금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겨우 계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심장이 불편하게 두근거렸어요. 한 손에는 동태와 무가 담긴 무거운 비닐봉지를, 다른 한 손에는 그 쓸모없어진 플라스틱 카드 조각을 쥔 채였죠. 한도 초과라니. 매달 수백만 원씩 넉넉하게 넣어주던 카드 한도가 왜 하루아침에 막혔을까요? 불길한 예감이 안개처럼 피어올라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낡은 빌라의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보다 마음이 시큰거리는 게 더 아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휴대폰부터 확인했습니다.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 연락이 왔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부재중 전화는 없었습니다. 대신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어요. 발신인은 아들 강철호였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메시지를 열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바빠서 미리 말을 못했겠지.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어머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당분간 지원이 어렵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마치 거래처에 보내는 공지사항 같은 지극히 사무적이고 감정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지원, 양해. 아들이 어미에게 쓸 단어는 아니었죠. 그건 남에게,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내 생일 선물이라며 수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계약했다고 으스대며 자랑하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생활비를 끊겠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제발 받아라.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라고. 이건 네 진심이 아니라고 말해다오. 하지만 제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돌아오는 것은 고객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라는 차갑고 반복적인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일방적인 통보를 날리고 제 목소리를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저를 완벽하게 차단해 버린 것이었어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습관처럼 눌러본 SNS 앱 상단에 며느리 민세아의 프로필 사진이 동그랗게 떠 있었습니다. 방금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다는 뜻이었죠. 무심코 그 동그라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화면 가득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제 아들 강철호와 며느리 민세아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둘은 똑같은 디자인의 명품 시계를 찬 손을 서로 맞잡고 있었고 그 앞에는 제가 이름도 모를 값비싼 샴페인과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들의 미소는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 숨을 먹게 만드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 5주년. 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내 남편. 요즘 많이 힘들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힘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자. 결혼기념 5주년 펜트하우스 라이프. 저는 그 게시물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힘들수록 서로 돕는 우리 부부. 방금 전 제 아들이 제게 보낸 냉정한 문자 메시지와 그 사진 속 행복한 풍경이 제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저들에게 서로라는 아름다운 단어 속에 저를 낳아주고 평생을 바친 늙은 어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저들의 화려한 결혼기념일 파티를 위해 제 동태찌개값 10,000원은 지원할 수 없는 사치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차가운 얼음물이 채우는 듯한 기분. 저는 조용히 아주 침착하게 휴대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을 캡처하는 찰칵하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에 대한 모욕이었고 제 평생을 바친 삶에 대한 완벽한 조롱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 한숨 자지 않고 며느리 민세아의 SNS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습니다. 수백, 수천 장의 사진과 글들. 그 속에는 기부천사, 내조이 여왕, 성공한 남편, 효도는 셀프 같은
온갖 위선적인 해시태그들이 넘실거리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삶을 전시하고 타인의 부러움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과 과시욕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모래성이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모든 분석을 끝냈습니다. 그녀의 약점은 명확했어요. 바로 그 이미지였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완벽한 삶, 행복한 가정, 성공한 남편을 둔 현명한 아내라는 그 가짜 가면. 저는 결심했어요. 이 가증스러운 모래성을 법정에서 조용히 허무는 것은 너무나 자비로운 처사라고. 저들이 가장 빛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 무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SNS와 화려한 파티 위에서 그 가면을 조각조각 깨부수고 성 전체를 화려하게 폭파시켜버리기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손발이 되어줄 그림자 같은 조력자가 필요했어요. 변호사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때로는 그 경계를 넘나들며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리한 사람이 필요했죠. 저는 휴대폰 연락처 깊숙한 곳에 저장해 두었던 번호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예전에 제 가게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던 눈치 빠르고 입 무겁던 젊은 친구.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려던 녀석에게 제가 몰래 학비를 대주었던 인연이 있었죠. 지금은 합법적인 심부름센터, 아니 그들 말로는 문제 해결 전문 업체를 운영하며 꽤 성공했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저쪽에서 잠에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이경숙. 제 목소리를 들은 녀석은 잠이 확 깬 듯 목소리를 가다듬고 깍듯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이 새벽에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는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밤과는 완전히 달라진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실린 냉기에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어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사람의 가면을 좀 벗겨줘야겠다. 수화기 너머의 젊은 목소리는 제 이름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잠기운이 가시고 팽팽한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녀석의 이름은 오도준. 10수년 전 비 오는 날 제 가게 처마 밑에서 쫄딱 젖은 채로 쪼그려 앉아있던 가난한 고등학생이었죠. 그때 제가 끓여준 뜨거운 어묵 국물 한 그릇과 몰래 쥐어준 학비 봉투가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녀석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다가 몇 년 전 자신의 길을 가겠다며 문제 해결 전문 업체라는 거창한 이름의 사무실을 차렸다고 했어요. 저는 그저 흥신소 같은 거겠거니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녀석의 영리함과 배짱이라면 뭘 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에게는 바로 그 영리함과 배짱이 필요했습니다. 네, 회장님. 이 새벽에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도준아, 지금 바로 만날 수 있겠니? 아주 조용하고 우리 둘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 제 목소리에는 질문이 아닌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준이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즉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1시간 뒤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는 주소로 와주십시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입니다. 전화는 그렇게 짧게 끊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화려한 복수국의 서막은 이렇듯 가장 평범하고 고요한 새벽에 시작되고 있었어요. 1시간 뒤 도준이가 보낸 주소는 강남의 번화가에서 몇 블록 떨어진 낡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일부러 몇 정거장 전에 내려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약속한 층에 내리자 도준 솔루션이라는 작은 명패가 붙은 문이 저를 맞이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어두운 실내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불빛이 도준이의 젊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이 녀석은 십수년 전의 앳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한 마리의 흑표범 같은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도준이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저를 안쪽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음 처리가 된 듯 문을 닫자 바깥의 모든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어요. 그는 제 앞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놓고는 아무 말 없이 제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간 겪었던 모든 일을, 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사실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마트에서의 굴욕, 아들의 차가운 문자, 그리고 며느리의 위선적인 SNS 게시물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도준이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 법은 너무 느리고 자비로워. 나는 그 애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 가짜 명예와 이미지를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내고 싶어. 그들이 발 딛고 선 그 펜트하우스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게 만들고 싶다. 제 말이 끝나자 도준이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을 뜨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뜻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보전이자 심리전이 될 겁니다. 상대방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서 그곳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래. 그래서 자네를 찾아온 거야. 그 약한 고리를 찾아내줘. 민세야,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알아내. 진짜 얼굴이 뭔지, 뭘 숨기고 있는지, 뭘 가장 두려워하는지. 샅샅이 다 파헤쳐.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라. 내 마지막 남은 비상금 전부를 이 일에 쏟아부을 생각이다. 성공 보수는 따로 두둑하게 챙겨주마. 제 단호한 말에 도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 조건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돈을 받지 않고도 해야 할 일입니다. 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부터 민세야, 그리고 강철호 대표에 대한 모든 정보 수집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두 사람의 모든 것을 회장님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평소와 똑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시장에 가고 동네 노인정에 나가 사람들과 화투를 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도준이의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약속했던 시간보다 하루 이른 날 저녁에 도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지난번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깊은 긴장감이 저를 감쌌어요. 도준이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저를 회의실처럼 꾸며진 더 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철 몇 개와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죠. 지난 엿새 동안 민세아 씨의 모든 것을 추적했습니다. 회장님,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도준이는 노트북을 켜고 거대한 벽면 스크린에 화면을 띄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민세아의 SNS 프로필 사진이 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그녀의 신상 정보가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 지방대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 격리로 일하다가 강철호를 만나 결혼한 그야말로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 하지만 도준이가 보여주는 다음 자료들은 그 신데렐라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포장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회장님께서 가장 분노하셨던 부분부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민세아 씨가 SNS에 그토록 자랑하던 기부 활동입니다. 스크린에는 민세아가 보육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기부 증서를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도준이는 그 옆에 다른 서류들을 띄웠어요. 행복과학재단이라는 이름의 그 단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단체였습니다. 주소지는 폐업한 사무실이었고 이 사진은 모두 민세아의 지인들로 채워져 있었죠. 자금 흐름을 추적해 봤습니다. 강철호 대표의 회사에서 거액의 돈이 이 재단으로 기부 형식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여러 단계를 거쳐 민세아 씨 개인의 해외 계좌나 명품 구매 대금으로 세탁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탈세이자 횡령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허영심 많은 며느리인 줄로만 알았는데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은 강철호 대표의 회사입니다. 회장님께는 사정이 어렵다고 했다지요? 도준이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대차대조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온통 붉은색으로 가득한 숫자들. 회사는 몇 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사실상 회장님께서 증여하신 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속 빈 강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어려운데 대표이사인 강철호 씨와 그의 아내 민세아 씨의 씀씀이는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법인카드는 개인적인 용도로 무분별하게 사용되었고 증빙이 불가능한 지출 내역도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도준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스크린만 노려보고 있었죠. 제 평생의 피와 땀이 저들의 사치와 범죄의 자금으로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이게 민세아라는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약점이자 우리가 공격해야 할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도준이는 마지막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민세아가 SNS에 올렸던 화려한 명품 가방, 시계, 보석 사진들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도준이가 다른 경로로 입수한 사진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세아 씨는 명품 매장에서 고가의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뒤 며칠 안에 곧바로 환불합니다. 일명 인증용 구매죠. 그리고 평소에 들고 다니는 것들의 상당수는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든 최고 등급의 가품, 즉 짝퉁입니다. 도준이는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며칠 전 민세아가 올렸던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희귀한 디자인의 명품백 사진이었어요. 이 가방, 저희 쪽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가죽의 질감, 박음질의 간격, 로고의 미세한 형태까지 분석한 결과 가품일 확률이 99.9%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가짜 기부, 가짜 성공, 그리고 가짜 명품. 민세아의 삶은 온통 가짜로 둘러싸인 허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허상이 깨지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하겠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준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좋아.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다. 그 가짜 가방, 그걸로 시작하자.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제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고 이제 첫 번째 칼날을 뽑아들 시간이었습니다. 도준이의 사무실에서 나온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내에서 가장 큰 서점에 들러 컴퓨터 활용에 관한 책 몇 권을 샀어요. 평생 주판과 계산기만 두드리며 살아온 제게 인터넷이라는 세상은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그 가증스러운 며느리의 성에 첫 번째 균열을 내기 위해서는 저 역시 그들의 무기를 다룰 줄 알아야 했죠. 그날부터 저는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책과 씨름했습니다. 독수리 탑업으로 한 글자씩 더듬더듬 치던 실력은 며칠 밤을 새우고 나니 제법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민세아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을 내는 것. 그것도 아주 교묘하고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도준이는 국내에서 가장 큰 명품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몇 군데를 추려주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며 매일 수천 개의 글이 올라오는 곳. 그곳의 회원들은 웬만한 전문가 뺨치는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작은 하자나 위화감도 귀신같이 찾아낸다고 했어요. 바로 그곳이 우리의 첫 번째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도준이가 만들어준 유령 아이디로 그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프로필은 파리에 거주하는 40대 주부, 닉네임은 마담 클레르. 몇 년 전부터 활동해온 것처럼 보이도록 도준이가 미리 가짜 활동 기록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둔 아이디였죠. 저는 며칠 동안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을 읽으며 그들만의 용어와 분위기를 익혔습니다. 정품 인증, 페이크 포인트, 내공 있는 분들만 봐주세요 같은 그들만의 은어들을 하나씩 메모하며 작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도준이가 보내준 민세아의 짝퉁 가방 사진과 전문가의 감정 소견이 담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담 클레르의 아이디로 아주 정중하고 교양 있는 말투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파리에서 눈팅만 하던 마담 클레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한국의 한 인플루언서 SNS에서 제가 평소 눈여겨보던 가방을 발견해서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아는 제품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라 내공 깊은 회원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어 용기 내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글과 함께 민세아의 SNS 사진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민세아의 얼굴이나 아이디는 교묘하게 가렸죠. 아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는 도준이가 지적해준 페이크 포인트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가죽의 광택이 제가 매장에서 본 것과는 사뭇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저 박음질 간격이 조금 불규칙해 보이는 건 제 눈이 이상한 걸까요? 글을 올리고 등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진 기분이었죠. 과연 이 작은 돌멩이가 어떤 파문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저는 초조하게 화면을 새로 고침하며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반응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폭발적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마담 클레르님, 눈썰미 대단하시네요. 저도 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딱 봐도 퀄리티 떨어지는 가품인데요.
저런 걸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박음질 간격 보세요. 저건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게 아니라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낸 수준이네요. 이거 혹시 그 펜트하우스 사는 인플루언서 아닌가요? 아이디 가렸어도 딱 알겠네. 댓글들은 순식간에 수백 개로 불어났습니다. 회원들은 저마다 전문가를 자처하며 사진 속 가방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민세아의 SNS 아이디를 공개하자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평소 그녀의 과시욕과 위선적인 행동에 안 입고 온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몰려와 조롱과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어쩐지 졸부가 티내는 것 같더라니. 짝퉁 들고 저렇게 자랑을 한 거야? 기부 천사라더니 자기 몸에 걸치는 건 다 가짜였네. 소름 돋는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만데 고작 저런 짝퉁을 들고 다닐까? 혹시 남편 사업도? 화살은 며느리를 넘어 제 아들 강철호에게까지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 모든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도준이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이 글이 다른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가도록 뒤에서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인플루언서, 짝퉁 논란,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인터넷 세상을 뒤덮기 시작했죠. 그 시각 민세아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아마 패닉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겠죠. 저는 도준이에게 부탁해 아들 부부의 집 주변을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잠시 후 도준이에게서 짧은 보고가 들어왔어요. 방금 전 집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세아 씨의 비명 소리도 들렸고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인데 벌써부터 저렇게 흔들리다니. 그들의 견고해 보였던 성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약하고 허술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민세아는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한번 터져나온 물기를 손으로 막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사진을 캡처해서 저장해 두었고 짝퉁 펜트하우스 사모님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만들어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이미지에 지울 수 없는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겁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시원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돌멩이를 던졌을 뿐이에요. 다음에는 더 크고 더 날카로운 돌멩이를 던져 저들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릴 차례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도준이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도준아, 그 가방과 똑같은 최고 등급의 가품을 하나 구해다오. 그리고 아주 예쁜 상자도 하나 준비해. 제 목소리에는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복수심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짝퉁 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소동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일상을 보냈죠. 하지만 물밑에서는 도준이와 함께 다음 단계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준이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하루 만에 민세아가 들고 있던 것과 디자인, 색상, 심지어 미세한 스크래치 위치까지 거의 똑같은 최고 등급의 가품 가방을 구해왔습니다. 진짜와 나란히 놓고 봐도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물건이었어요. 이걸로 뭘 하시려는 겁니까, 회장님? 도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대답했죠. 불안과 공포라는 건 말이다.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커지는 법이야. 나는 민세야. 그 아이에게 보이지 않는 유령을 선물할 생각이다. 저는 도준이가 준비해온 고급스러운 포장 상자에 그 가짜 가방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준비한 작은 카드에 제 필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왼손으로 또박또박 한 문장을 적어 넣었어요. 다 알고 있다. 이 짧은 문장만큼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말도 없을 겁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기에 상상력은 최악의 방향으로 치닫게 되죠. 저는 이 카드를 가방 안에 넣고 아무런 표시도 없는 검은색 포장지로 상자를 완벽하게 포장했습니다. 발신인도 주소도 없는 그야말로 유령의 선물이었어요. 택배를 보내는 것 또한 철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저는 도준이에게 부탁해 CCTV가 없는 낡은 동네의 우체통을 이용해 소포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배송 추적이 불가능한 일반 소포로요. 며칠이 걸리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택배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아들 부부가 절대로 알아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도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택배가 무사히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타겟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이제 곧 제가 설치한 덫이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도준이가 보내오는 문자 중계는 그야말로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14분. 민세아 씨가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감. 오후 2시 17분. 집 안에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림. 무언가 집어 던지는 소리도 함께. 오후 2시 25분. 민세아 씨가 남편 강철호 씨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고 있음. 너 혹시 뭐 하는 거 있어? 말해. 당장 말하라고. 라며 소리치는 중. 저는 눈을 감고 그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담긴 택배를 받아들고 공포에 질린 며느리의 모습, 그리고 아내의 히스테리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의 모습, 그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저녁 강철호는 예정보다 일찍 퇴근해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의 펜트하우스는 진짜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이가 미리 설치해둔 합법적인 범위 내의 소음 측정 장치를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는 처절하기 그지없었어요. 이게 대체 뭐야? 누가 보낸 거냐고. 혹시 당신이 숨기는 여자라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내 약점 잡아서 이혼이라도 하려고 수작 부리는 거냐고. 민세야, 너 제정신이야? 내가 이걸 왜 보내? 그리고 이 가방, 그거 인터넷에서 말 많던 그거 아니야? 너 정말 짝퉁이었어? 나한테는 한정판이라고 몇 달을 졸라서 사놓고. 뭐? 너 지금 그게 중요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잖아. 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협박하고 있잖아. 그런데 고작 짝퉁 타령이나 하고 있어? 이 무능한 인간아. 무능해? 누구 때문에 내가 회사 돈까지 손떼가면서 네 명품 가방 사주고 네 피부가 비용 대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다 짝퉁이었다고? 너 대체 나한테 숨기는 게 얼마나 더 있는 거야? 그들의 싸움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의심과 경멸만이 남았죠. 민세아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공포에 질려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고, 강철호는 아내의 거짓말과 사치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제가 보낸 작은 택배 상자 하나가 그들의 완벽해 보였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겁니다. 며칠 뒤 민세아는 자신의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집착하던 세상과의 유일한 소통 창구를 제 손으로 닫아버린 것이죠.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외부에는 짝퉁 논란으로 이미지가 추락했고 내부에서는 남편의 불신과 경멸에 시달리는 신세가 된 겁니다. 저는 도준이에게서 이 모든 보고를 받으며 조용히 다음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이제 심리적인 압박은 충분히 가했어요. 다음은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차례였죠. 그들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화려한 펜트하우스,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일한 안식처를 흔들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한강 너머로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불빛이 유난히 위태롭게 깜빡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준아, 이제 시작하자.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려줄 시간이야. 저는 제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과 아들 부부의 계약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들의 세상을 물리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쥐를 구석으로 몰았으니 이제 그 구석마저 없애버릴 차례였죠. 제가 보낸 유령의 선물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도준이가 보고하는 아들 부부의 동태는 그야말로 처절함 그 자체였어요. 며느리 민세아는 누군가 자신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신경쇠약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켰으며 낮에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배달 음식으로만 끼니를 때웠다고 해요. 그녀가 그토록 집착하던 SNS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제 손으로 끊어버렸으니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아들 강철호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끝없는 히스테리와 의심에 지쳐갔고 짝퉁 논란과 회사 경영 위기설이 겹치면서 대외적인 이미지까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무력감이었을 겁니다. 제 평생의 재산을 기반으로 세워진 그의 왕국이 사실은 아내의 거짓말과 자신의 무능함으로 얼룩진 속 빈 강정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은 꽤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들은 서로를 핥히고 상처내며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준이의 보고를 받으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으로 그들의 성에 충분한 균열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그 성의 주춧돌을 직접 흔들어 뽑아버릴 차례였습니다. 그들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화려한 펜트하우스,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일한 안식처를 말이죠.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했습니다.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집에서 반나절 이상 몰아낼 완벽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달력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한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 없는 무뚝뚝한 분이셨지만 그래도 남편은 아버지를 끔찍이 생각했었죠. 그리고 저는 그 기일을 아들 부부가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챙긴 적이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제 전화를 피하던 녀석은 아마도 제가 건넨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전화를 받더군요. 철호야,
다음 주 수요일이 할아버지 기일인 건 알고 있니? 제 목소리는 한없이 인자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 그게 엄마.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됐다. 바쁜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다 준비해 놓으려고. 너희는 그날 오전에 잠깐만 시간 내서 경기도에 있는 추모공원에 들렀다 가거라.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마.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너를 얼마나 예뻐하셨니? 아무리 바빠도 자식된 도리는 해야지. 저는 일부러 자식된 도리라는 말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아픈 부분을 정확히 찌른 것이었죠. 아들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알았어, 엄마. 새아랑 얘기해 볼게라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걸 우리가 왜 가? 라며 소리치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모른 척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 심기를 조금이라도 더 거슬렀다가는 정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약속한 기일 당일, 저는 추모공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준이와 함께 아들 부부의 펜트하우스 주차장 맞은편에 세워둔 차 안에서 그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오전 10시가 조금 넘자 잔뜩 인상을 쓴 아들과 억지로 끌려 나온 듯 불만 가득한 표정의 며느리가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저는 도준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자. 우리는 곧장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에 들러 제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집 내부 시설을 점검해야 하니 마스터키를 부탁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소유주 본인의 정당한 요구에 관리소장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고 마스터키를 내주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집에 들어서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경험이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그들의 취향이 담긴 화려한 가구와 장식품들이 가득했지만 그 어떤 것에서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 혹은 박물관 같았죠. 저는 집을 둘러볼 시간도 없이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도준아, 지금부터 내가 불러주는 번호로 전화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말해라. 내 목소리가 알려지면 안 되니 자네가 내 대리인인 것처럼 행동해야 해. 첫 번째 전화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였습니다. 도준이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저는 그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펜트하우스 소유주 대리인입니다. 소유주이신 이경숙 여사님께서 내부 전체 리모델링을 결정하셔서 오늘부로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본인 확인이요? 물론입니다. 소유주님 주민등록번호는? 저는 제 개인정보를 막힘없이 불러주었고 상담원은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한 뒤 알겠습니다. 고객님, 금일 오후 중으로 원격 차단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본부 그리고 인터넷 통신사였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소유주의 요청에 의한 내부 공사를 명분으로 모든 서비스를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관리사무소에 다시 연락해 보안 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외부에서 세대 현관문을 열 수 있는 모든 원격 제어 기능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는 데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어요. 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며 저는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펜트하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곳은 더 이상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화려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전기만 들어올 뿐 가스도 물도 인터넷도 끊긴 거대한 감옥 혹은 원시 시대의 동굴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도준이의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추모공원에 도착해서야 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 부부는 제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잔뜩 약이 오른 채로 펜트하우스에 돌아온 그들을 맞이한 것은 완벽한 침묵과 불편함이었을 겁니다. 오후 5시 32분. 타겟키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열리지 않음.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감. 오후 5시 45분. 민세아 씨 샤워를 하려 했으나 물이 나오지 않자 비명을 지름. 강철호 씨 가스레인지가 켜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당황. 오후 6시 10분. 인터넷과 와이파이가 모두 끊긴 것을 확인. 스마트 TV, AI 스피커 등 모든 스마트홈 기기 작동 불능. 강철호 씨 관리사무소와 각 유틸리티 회사에 격렬하게 항의 중. 저는 눈을 감고 그 혼돈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우아하게 저녁을 요리하고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 영화를 보려던 그들의 완벽한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최첨단 스마트홈이 한순간에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절망감. 그 어떤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현대인에게는 이런 생활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더 큰 공포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든 공식 채널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을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해당 서비스 중단은 소유주이신 이경숙 여사님께서 직접 요청하신 사항이라 저희가 임의로 복구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마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들 부부가 자신들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주인의 허락을 받고 사는 세입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직면한 순간 말이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었죠.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에 이성을 잃은 상대와는 대화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잠시 후 예상했던 대로 도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타겟, 회장님 댁으로 출발했습니다. 30분 내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찻잎을 꺼내 정성스럽게 차를 우리기 시작했어요. 곧 분노에 찬 손님들이 들이닥칠 테니 주인으로서 차 한 잔은 대접해야 하지 않겠어요. 찻잔 2개를 나란히 놓고 기다리는데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현관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잔뜩 상기된 얼굴의 아들과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일그러진 표정의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하신 짓이죠. 며느리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거실을 향해 손짓했어요. 우선 들어오너라. 차나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자꾸나. 제 평온한 태도에 아들 부부는 오히려 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들을 소파에 앉히고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따라주었어요. 그리고 그들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그들의 분노가 터져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이 원시 시대 같은 집에서 어떻게 살라고. 아들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며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원시 시대라니. 전기가 들어오지 않니. 내가 젊었을 적에는 전기도 없이 호롱불 켜고 살았단다. 그 정도면 황송한 줄 알아야지. 지금 장난하세요? 저희는 어머니랑 달라요. 그리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빽소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며느리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말끝을 흐렸어요. 남의 집이라. 세아야, 혹시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펜트하우스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그들이 직접 서명했던 조건부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이 집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렴. 그리고 이 계약서, 너희가 나한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모로서의 나를 존중하고 부양하겠다고 약속하며 도장 찍었던 거 기억나니? 아들 부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집은 내 집이다. 내 허락하에 너희가 잠시 살도록 해준 것뿐이지. 그런데 너희는 계약 조건을 어겼어. 약속을 깬 건 너희가 먼저인데 이제 와서 나한테 큰 소리를 쳐? 염치도 없는 것들. 저는 마지막으로 서류 봉투에서 카드 명세서 몇 장을 더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들이 제 돈으로 명품을 사고 골프를 치고 파티를 벌였던 증거들이었죠. 내가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던 너희들이 이제 와서 물이 안 나오고 인터넷이 안 된다고 불편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저는 그 침묵을 깨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그 어떤 협박보다도 무서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집 팔아버려야겠다. 가지고 있어봐야 너희 같은 불효자식들만 들끓게 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구나. 그 순간 거실의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강철호는 사색이 되어 저를 쳐다봤고 며느리 민세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만 뻐끔거렸어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집착하던 펜트하우스,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자존심의 상징이었던 그 성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그들의 오만함과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를 원초적인 공포가 대신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집을 팔다니.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 아들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런 아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니들 능력껏 니들 돈으로 집을 구해서 살면 되지 않겠니? 나한테 손 벌릴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고.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생활비도 꼬박꼬박 드리고 어머님 잘 모실게요. 제발 집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잡아먹을 듯이 쏘아붙이던 며느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지 저는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릴 뻔했어요. 저는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잠시 즐기다가 이내 표정을 굳히고 말했습니다. 시끄럽다. 너희들의 그 잘못했다는 말이 얼마나 가볍고 쓸모없는 것인지 나는 지난 몇 년간 뼈저리게 느껴왔어. 이제 와서 그런 말로 내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거실에서 한참이나 저를 부르며 애원하던 아들 부부는
제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결국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덫은 완벽하게 놓였고 사냥감은 제 소나기 안에서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준이에게 연락해 그들의 집에 끊겼던 모든 서비스를 다시 복구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장님, 정말입니까? 이대로 계속 압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준이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다. 잠시 풀어줘야 해. 벼랑 끝에 몰린 쥐는 오히려 더 사납게 달려드는 법이거든. 잠시 숨 쉴 틈을 주고 희망을 줘야 해. 그래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수 있지. 제 지시대로 그날 오후부터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따뜻한 물이 나오고 인터넷이 연결되었습니다. 잠시나마 원시 시대로 돌아갔던 그들의 첨단 요새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 짧은 평화는 그들에게 안도감과 함께 더 큰 절박함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다시는 이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다는, 어떻게든 이 삶을 지켜내야 한다는 필사적인 마음. 그리고 그 절박함은 정확히 제가 예상했던 방향으로 폭발했습니다. 며칠 뒤 민세아는 삭제했던 자신의 SNS 계정을 다시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든 것을 건 승부수와도 같은 게시물을 올렸죠. 그동안 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루머와 억측들로 인해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결백과 진심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고자 합니다. 수익금 전액을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하는 자선갈라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게시물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민세아는 제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어요. 짝퉁 논란으로 구겨진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집을 팔겠다는 제 협박 앞에서 자신들이 여전히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것이었죠. 자선 갈라라는 허울 좋은 명분까지 내세워서 말입니다. 그녀는 이 파티를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세상에 알리고 제 마음까지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겠죠. 그 파티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마지막 무대이자 모든 것을 잃게 될 공개 처형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며느리가 미친 듯이 파티 준비에 몰두하는 동안 저와 도준이는 물밑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은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최적의 매수자를 찾았습니다, 회장님. 도준이가 서류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매수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프로필이었죠. 이름은 데이비드 김. 실리콘밸리에서 IT 기업을 창업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30대 후반의 젊은 재벌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족이 있어 가끔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호텔에 묵는 것이 불편해 서울에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의 조건은 단 2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신상이 외부에 절대 노출되지 않을 것. 둘째, 계약 즉시 입주가 가능할 것. 그래서 입주자가 있는 집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기존 입주자와의 모든 문제를 소유주가 책임지고 해결하며 계약 당일 바로 집을 비워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자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비밀스러운 부자. 이보다 더 좋은 상대는 없었죠. 저는 도준이에게 당장 계약을 진행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소통은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철저한 비밀 속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철호야, 세아가 파티를 연다고 하더구나. 하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겠지. 사람들한테 억울한 오해도 풀고 싶을 테고 어미로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구나. 제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아들은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우리가 더 죄송하죠. 세아도 요즘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됐다. 그러니 그 파티 성대하게 잘 치르거라. 그 얘기 좀 살려줘야지. 나도 그날은 잠시 들러서 사람들한테 인사나 할까 싶다. 집 문제는 그 파티 끝나고 나서 우리 다시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자꾸나. 저는 의도적으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파티만 잘 치르면 집을 팔겠다는 제 마음을 돌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미끼를 던진 것이죠. 아들은 제 말에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라며 감격에 겨워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여운 것. 그 파티가 끝나고 나면 너희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할 집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겠죠. 파티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매수자 측이 최종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날짜는 바로 그 파티 당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인생 최고의 파티를 만들기 위해 그야말로 돈을 물쓰듯 했습니다. 최고급 케이터링 업체, 유명 플로리스트, 재즈밴드까지 섭외했고 자신의 SNS에 파티 준비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사람들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죠. 그녀는 자신이 이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화려하게 부활하는 신데렐라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 50분. 저는 강남의 한적한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도준이와 매수자 데이비드 김의 대리인인 중년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법무사는 마지막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한 뒤 제게 인감도장을 찍을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에서는 파티 준비가 한창일 겁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오가며 꽃을 장식하고 음식을 세팅하고 조명을 설치하고 있겠죠. 며느리는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매도인 이경숙이라고 적힌 이름 옆에 묵직한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하고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소리가 마치 모든 것의 끝을 알리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제 비밀 계좌로 수십억의 매매 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그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제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누군가에게는 인생 최고의 날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 최악의 심판의 날이 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였습니다. 저는 도준이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집주인에게 연락해라. 약속대로 오늘 저녁 파티가 끝날 때쯤이면 그 집은 완벽하게 비워져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저는 도준이가 미리 준비해둔 공항으로 향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화려한 파티에 막이 오르고 있었지만 저는 그 결말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에서 열린 파티는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도준이가 보낸 정보원이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사진과 영상 속에서 며느리 민세아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왕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최고급 샴페인이 강물처럼 흘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재즈밴드의 감미로운 음악이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세아는 수많은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우아하게 미소를 지었고 남편 강철호의 팔짱을 낀 채 자신을 둘러쌌던 모든 루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파티의 성공으로 자신의 추락했던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하고 시어머니인 제 마음까지 돌려놓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파티가 절정으로 치닫던 밤 9시, 민세아는 높은 샴페인 잔을 들고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모든 조명이 그녀를 비추었고 소란스럽던 파티장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녀는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저와 제 가족을 둘러싼 좋지 않은 소문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렇게 굳건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는 법이니까요.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곁을 지켜준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저희를 믿고 지지해 주신 어머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자, 모두 잔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빛나는 미래를 위하여. 손님들이 환호하며 잔을 부딪히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육중한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이 멎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파티의 화려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10여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모습은 마치 저승사자들의 행렬 같았죠. 가장 앞에 선 서류 가방을 든 중년의 남자가 성큼성큼 파티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당신들 누구야? 강철호가 당황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남자는 아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단상 위에 굳어있는 민세아를 향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민세아 씨, 그리고 강철호 씨 되십니까? 저는 이 주택의 새로운 소유주이신 데이비드 김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새로운 소유주라는 말에 파티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세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어요. 네, 새로운 소유주라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집 주인은 저희 시어머니 이경숙 여사님이세요. 그랬었죠. 오늘 오전 11시 59분까지는 변호사는 비웃음기 섞인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소유주 이름이 데이비드 김으로 선명하게 바뀐 오늘 날짜로 발급된 따끈따끈한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오늘부로 이 주택의 법적 소유권은 데이비드 김 회장님께 완전히 이전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주택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계신 두 분과 여기 계신 모든 외부인들께서는 즉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응시 법원의 강제 집행 명령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뒤에 서 있던 건장한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파티장 곳곳에 자리를 잡고 출입구를 통제하며 사람들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퇴장을 요구했어요. 파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겁에 질려 서둘러 짐을 챙겨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한 명의 포토그래퍼만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도준이의 정보원이었죠. 그는 손에 든 카메라로 이 모든 상황을, 특히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민세아와 강철호의 얼굴을 꼼꼼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해시태그 펜트하우스 심판의 날 LIV라는 제목으로 수만 명이 지켜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그녀의 가장 화려한 파티가 그녀의 가장 치욕적인 몰락을 중계하는 무대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꿈이야.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민세아는 현실을 부정하며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당신 뭐해?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해. 이건 오해라고, 당장 와서 해결하라고 해. 강철호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떨리는 손으로 제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은 이미 비행기 모드로 전환된 지 오래였죠. 바로 그때 민세아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이 띵하고 울렸습니다. 새로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었죠. 발신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공항으로 떠나기 전 미리 예약 발송을 설정해 둔 마지막 메시지. 세아야, 파티는 즐거웠니? 그 집, 오늘 내가 팔았다. 그 짧은 문장을 읽은 민세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잠시의 정적 끝에 동물적인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그녀의 완벽하게 꾸며진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성을 잃은 그녀는 변호사에게 달려들어 서류를 찢으려 했고 자신을 말리는 보안 요원들의 팔을 물어뜯었으며 이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를 향해 손톱을 세우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값비싼 드레스는 찢어지고 공들여 올린 머리는 산발이 되었으며 완벽했던 화장은 눈물과 분노로 범벅이 되어 흉측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시작된 파티는 그녀의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죠. 저는 그 시각 인천국제공항의 한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도준이가 띄워놓은 태블릿 PC가 있었고 그 화면 속에서는 제가 연출한 지옥도가 라이브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지만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조용히 태블릿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저는 오늘 남김없이 되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곧 탑승 시작입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도준이가 제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을 뚫고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거대한 비행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삶이 기다리는 탑승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더 이상 며느리의 비명소리도 아들의 절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찬 안내 방송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비행기는 서서히 고도를 높여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을 발 아래 작은 점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푹신한 비즈니스석 의자에 몸을 깊게 묻은 채 창밖으로 펼쳐진 검은 벨벳 같은 밤하늘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귀를 어지럽히던 며느리의 비명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 모든 혼돈의 소음들이 이제는 수만 피트 상공의 고요함 속에 아득하게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도준이는 제가 태블릿을 덮은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시간을 존중해주고 있었죠. 제가 선택한 목적지는 거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남쪽 바다와 바람이 있는 조용한 섬이었어요. 그곳에 위치한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프라이빗 리조트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독채를 한 달간 통째로 빌렸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관광이 아니라 온전한 고요함 속에서 지난했던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구상할 시간이었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테라스에 앉아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붉은 해를 바라보며 도준이가 건네는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밤새 정리한 해시태그 펜트하우스 심판의 날 사건의 후폭풍이었죠. 그 파장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도준이의 정보원이 촬영한 라이브 방송은 그날 밤 수십만 명의 동시 접속자를 기록하며 인터넷 세상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짝퉁 인플루언서의 최후 사이다 할머니의 역대급 복수극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 클립들이 순식간에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갔어요. 네티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현실판 막장 드라마 주인공, 역대급 사이다 할머니라고 칭하며 제 복수 방법에 찬사를 보냈고 반대로 아들 부부에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민세아의 신상은 순식간에 털렸습니다. 그녀의 출신 학교, 과거 행적, 심지어 유령 재단을 만드는데 동원했던 지인들의 신상까지 공개되었어요. 그녀의 SNS는 폐쇄되었지만 이미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 게시물들을 모두 캡처해 민세아 위선 박물관이라는 이름의 사이트까지 만들어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집착했던 대중의 관심은 이제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강철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회사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마비되었고 회사의 주거래, 은행과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고 해요. 최대 주주인 제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다른 이사들은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온 대표이사 리스크에 회사가 침몰할 것을 우려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물론 대표이사 강철호 직무정지 및 해임 결의안이었죠. 제가 굳이 손을 쓰지 않아도 그가 쌓아 올린 허술한 성은 제풀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묻자 도준이는 다음 페이지를 넘겨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의 분위기.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낡고 허름한 변두리의 한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아들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린 며느리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파티가 끝나고 강제 퇴거 조치된 직후 갈 곳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어제 이 모텔로 옮긴 것 같습니다.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되었고 통장도 전부 압류 직전이라 현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민세아 씨의 친정에서는 그런 딸 둔 적 없다며 연락을 모두 끊었고 강철호 씨의 지인들 역시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사진 속 아들의 텅 빈 눈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때는 제 전부였던 아들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탐욕과 나태함에 절어버린
낯선 중년 남자의 비참한 잔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아주 잠깐 동안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리는 듯 했지만 그 감정은 이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아들을 벼랑 끝으로 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벼랑을 향해 전력 질주했고 저는 그저 그의 발밑에 놓여있던 썩은 동아줄을 끊어버렸을 뿐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고 도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됐다. 당분간 그들의 소식은 더 이상 보고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먼저 묻기 전까지는. 대신 다른 일을 좀 처리해줘야겠어. 저는 도준이에게 두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하나는 펜트하우스를 팔아받은 돈의 일부를 이용해 그동안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도준이의 도준솔루션 지분을 인수하여 정식으로 투자하는 것. 다른 하나는 민세아가 돈 세탁 창구로 이용했던 그 행복과학재단이라는 유령단체를 제가 합법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그 쓰레기 같은 재단은 왜? 도준이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저는 바다 위로 부서지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쓰레기는 치우고 더러워진 곳은 깨끗하게 닦아야지. 그리고 이왕이면 그 쓰레기가 가장 아파할 만한 방식으로.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한 휴식을 즐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채 오직 파도 소리와 새소리만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는 해변을 산책하고, 낮에는 책을 읽거나 수영을 하고, 저녁에는 신선한 해산물과 함께 와인을 마셨습니다. 제 평생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과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수십 년간 저를 짓누르던 어머니라는 책임감과 아내라는 의무감의 무게에서 벗어나 비로소 이경숙이라는 한 인간으로 바로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복수가 끝난 제 마음속에 남은 것은 후련함이나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깊고 잔잔한 평온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앓던 지독한 종양을 마침내 도려낸 환자가 느끼는 안도감과 비슷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 인생의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더 일찍 도려내지 못하고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도록 방치했던 것은 제 잘못이었죠. 하지만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제 손으로 직접 그 종양을 제거했으니 그걸로 된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도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태블릿 PC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것만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 인터넷 방송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여자가 음성 변조된 목소리로 울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민세아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오직 저만 믿고 따르던 저희 어머니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사실 아주 무서운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저희를 파멸시키기 위해 덫을 놓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그분의 복수가 두려워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자신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포장하며 대중의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도와는 달리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어요. 영상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지만 그중 그녀를 동정하는 글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 자기가 저지른 죄는 실수고
어머니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복수냐? 사이다 할머니, 저것들 평생 용서해주지 마세요. 민세아는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대중에게 처절하게 버림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끄고 도준이에게 태블릿을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다 끝났구나. 그 말 한마디를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휴식은 끝났어요. 이제 서울로 돌아가 제가 버려놓은 일들을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여왕의 대관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 만에 돌아온 서울의 공기는 여전히 탁하고 분주했지만 더 이상 저를 억누르거나 외롭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흔적이 가득한 낡은 빌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도준이가 제 이름으로 계약해둔 도심의 한적한 고급 레지던스의 열쇠였습니다. 철저한 보안과 호텔급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직 저 혼자만을 위한 새로운 성이었죠. 서울에서의 제 첫 번째 일정은 도준이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그는 제 지시를 완벽하게 처리해 놓았어요. 제 투자를 받아 도준 솔루션은 규모를 몇 배나 키웠고 더 넓고 번듯한 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민세아가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놓았던 행복과학재단의 인수 절차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강철호 대표의 회사는 현재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파산 선고만 남은 상태입니다. 강철호 씨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다른 이사들이 제출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고소장 때문에 현재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도준이는 담담하게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보고를 마친 도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철호 씨와 민세아 씨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회장님의 옛날 댁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회장님께서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굳이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지독한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끝을 맺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남겨준다면 그들은 분명 평생을 저주하며 제 주변을 맴돌 테니까요. 내버려둬라. 내가 직접 연락할 테니. 그날 저녁 저는 새로 받은 휴대폰으로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남산 아래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보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답장은 1초도 걸리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꼭 나갈게.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가는 제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저 그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심판관의 역할로 그 자리에 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호텔 커피숍 창가 자리에 앉아 있으니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두 사람이 허겁지겁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달 만에 본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아들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듯 헬쑥한 얼굴에 눈은 퀭했고 며느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갓산 옷차림으로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 보였어요. 그들은 제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제 나지막한 말에 두 사람은 마지못해 맞은편 의자에 쭈뼛거리며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참한 행색을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의 탐욕이 스스로를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분이 들었을 뿐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보자고 했다. 길게 끌고 싶지는 않구나. 제가 먼저 입을 열자 아들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 없으면 우리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응? 엄마, 제발. 며느리 역시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심파극을 차갑게 지켜보다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용서라. 철호야, 네가 정말 용서를 빌어야 할 상대는 내가 아니다.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봉투 안에 내용물을 꺼내 그의 앞에 펼쳐놓았어요. 그것은 도준이가 조사한 아들 회사의 분식회계와 횡령 내역이 담긴 회계자료 사본이었습니다. 너는 나뿐만 아니라 네가 고용한 직원들, 너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 그리고 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직이라는 가치를 모두 배신했다. 내게 용서를 빌 시간에 차라리 검찰에 가서 네 죄를 자백하고 죗값을 치를 준비나 해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너 곧 구속될 거다. 내가 네 회사 지분을 모두 새로운 투자자에게 넘기면서 네 횡령 증거 자료도 함께 넘겼거든. 아마 지금쯤 검찰에서 출두 통보를 준비하고 있을 게다. 제 말에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용서를 비는 것조차 잊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류만 내려다보았어요. 이제 아들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한 저는 시선을 며느리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연극을 계속하고 있었죠. 민세야, 이제 그만 울어라. 네 눈물 역겨워서 더는 못 봐주겠다. 제 차가운 말에 며느리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행복과학재단의 법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대표이사 이름이 민세아에서 이경숙으로 바뀐. 네가 만든 그 유령재단 내가 인수했다. 그리고 네가 그동안 기부라는 명목으로 빼돌린 모든 돈에 대해 내가 재단의 새로운 대표로서 너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할 생각이야. 어머님, 그건 안 돼요. 제발. 안 될 게 뭐 있니? 더러운 돈은 깨끗하게 회수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맞지. 아, 그리고 네가 그토록 걱정하던 보육원 아이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재단 돈으로 진짜 보육원을 지어줄 생각이니. 이제 며느리에게서도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저를 저주하듯 노려보았어요. 저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습니다. 아, 그리고 철호야.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이혼 서류였어요. 남편 강철호의 란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마 도준이가 구속될 거라는 협박과 함께 받아냈겠죠. 너희 둘 서로를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지 잘 안다. 내가 그 고통을 덜어주마. 민세야, 네가 가진 모든 빚과 법적인 책임은 네가 알아서 지고 이 시간부로 내 아들 인생에서 깨끗하게 사라져라. 강철호, 너도 이 아이를 원망할 자격 없어. 모든 것은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감옥에 가서 죗값 치르면서 평생 반성하며 살아. 저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두 사람은 넋이 나간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들의 처참한 미래를 그저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지. 너희는 내게서 돈을 빼앗아간 게 아니야. 너희 스스로 부모를 가질 자격을 내다버린 거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커피숍을 빠져나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로의 탓을 하며 삿대질을 시작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인생에서 가장 크고 더러웠던 쓰레기들을 마침내 오늘 모두 치워버렸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가을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제 인생에서 잊고 살았던 자유의 감각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마지막 대면을 끝으로 제 인생에서 과거라는 무거운 챕터는 완벽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굳이 애써 찾아보거나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도준이가 가끔 보고하려 할 때마다 저는 그저 손을 들어 막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 인생의 등장인물이 아니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저의 오늘과 내일이었습니다. 제가 새로 자리 잡은 레지던스는 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끼니 걱정이나 청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간단한 룸서비스로 식사를 해결하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호텔처럼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수십 년간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고 쓸고 닦는 것이 당연했던 제 삶에서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선물 받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편안함 속에 안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도 많았으니까요. 제 새로운 하루는 새벽 수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레지던스 꼭대기 층에 있는 수영장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물살을 가르는 기분은 제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해방감을 안겨주었어요. 물속에서는 그 누구도 저를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아내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자유롭게 유영하는 이경숙일 뿐이었죠. 오전에는 주로 경제 공부를 했습니다. 펜트하우스를 팔아 되찾은 거액의 돈을 저는 더 이상 아들 같은 존재에게 물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 돈은 이제 온전히 제 것이었고 저는 제 힘으로 이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야 했습니다. 도준이가 소개해준 젊고 유능한 자산관리사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짜고 주식과 채권,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며 잃어버렸던 사업가로서의 감각을 되찾아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떡볶이를 팔던 배짱과 수아는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녹슬지 않고 빛을 발했어요. 제 오후 시간은 대부분 행복과학재단의 일을 처리하는 데 쓰였습니다. 저는 민세아가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놓았던 그 유령 재단을 완벽하게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며느리가 돈 세탁에 이용했던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끊고 횡령액을 전액 환수 조치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기반으로 제 사재를 더 보태어 재단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바로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행복을 위한 나눔이었죠.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제가 며느리에게 약속했던 진짜 보육원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단의 이름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부지를 매입하고 국내 최고의 아동 건축 전문가에게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꿈과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집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재단에 후원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탐욕을 위해 만들었던 더러운 이름은 제 손을 거쳐 비로소 세상에 빛을
전하는 희망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복수의 1등 공신이었던 도준이에게도 확실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도준 솔루션의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회사의 정식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물론 경영은 전적으로 도준이에게 맡겼지만 저는 제 오랜 경험과 날카로운 직관으로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조언자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어요. 도준이는 든든한 배경을 얻어 더욱 자신감 있게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 도준 솔루션은 단순한 흥신소를 넘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사설 로펌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유망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를 도왔던 충직한 신하를 새로운 왕국의 왕으로 만들어주는 진정한 킹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보육원 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첫 삽을 뜨는 굴착기의 힘찬 소리를 들으며 저는 수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제가 아들 부부의 배신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렸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낡은 빌라의 차가운 방 안에서 외로움과 원망에 사무쳐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것을 되찾기 위해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으며,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과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아들에게서 온 영치금을 부탁하는 짧고 비굴한 내용의 문자였죠. 저는 그 문자를 잠시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아주 멀고 희미한 과거의 흔적을 보는 듯한 무감각함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문자를 삭제하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시원하게 불어오는 가을바람을 맞았어요. 제 시선은 차가 향하는 앞쪽,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빛나는 미래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2의 인생. 누군가는 늙고 병든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냐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바로 서는 데에는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제 옆자리에 앉은 도준이가 존경과 감탄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디로 모실까요? 저는 제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제 손에 쥔 새로운 여왕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그날의 하늘은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축복하듯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